출석부터 부르고 합시다. 자, 고성민, 권경원, 김성희, 김수현, 김영훈, 김예은, 김지수, 김채린, 김태영, 박상준, 박준혁, 방세영, 백승훈, 송근재, 신윤, 안민주, 유원화, 유지혜, 윤석빈, 이대성, 손 든 거지? 이동환, 이예림, 이효진, 임태형, 정근모, 정재훈, 조현태, 홍기현, 최승현. 네. 자, 그러면 11번부터 한번 볼까요? 3월이야. 좀 되게 막 느낌이 좀 새롭지 않아? 안 그래? 그리고 오늘 핑크핑크로 한번 입어봤는데 어떻게 좀 괜찮아? 3월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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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뭔가 좀 날씨도 많이 풀렸죠? 이제는 막 털 달린 패딩 입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다 패딩 입고 왔지? 그러니까 그랬지 뭐. 그래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될 텐데 올해도. 올해부터는 이제 저 학교 나가는 거는 대면 수업으로 바뀌었어요. 드디어 이제 애들을 2년 만에 만날 수 있게 됐어. 얼굴 못 본 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3학년이 됐어. 그때 1학년 입학한 애들이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근데 시간이 참 빠르죠. 뒤에 보면 여기 학원 앞에 보면은 뭐 D 며칠 이렇게 써 있죠.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4월 달 시험까지 며칠 남았죠? 한 30 며칠 남았나? 30일? 딱 30일이야? 오호. 자, 아무튼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없죠. 자, 앞에서 잠깐 우리 요것만 한번 앞에서 전민변정도감 만약에 최초라고 하면 어느 왕이냐? 원종이에요. 고려시대 원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원종은 누구냐면 최충원 후반기부터 무신정권 끝날 때까지가 고종의 아들이 원종. 그러니까 원나라와 강화조약을 체결한 왕이 원종이거든요. 그리고 원종의 아들이 충렬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충이니까 원간섭기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간섭기가 시작된 왕이 원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원종 때 전민변정도감을 최초로 설치했고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은 이제 뭐 충렬, 공민, 그리고 오왕까지 이렇게 이제 전민변정도감들이 있었던 거죠. 시기별로. 다만 공민왕 하면은 이제 누구를 우리는 떠올리면 돼? 신돈을 떠올리시면 되죠. 신돈이 같이 나오던 아니면 그냥 전민변정도감만 언급되던 상관없이 우리는 먼저 이 왕들 중에서 누구부터 떠올리면 돼요? 공민왕을 떠올리면 당연히 되지만 어쨌든 만약에 최초라고 물어본다면 원종이다. 물론 물어보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한 거고. 자, 우리는 11번 보도록 할게요.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경종 때 처음 전시과를 시행하였고 문종 때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다. 자, 처음에 시정 전시과 경종. 자, 경종 때 시정 전시과는 누구에게 나눠졌냐면 문무, 전현직 관료 모두 나눠졌죠. 그래서 문무 그리고 전현직 모두에게 나눠졌고요.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했고 자, 그 다음에 경종 때는 인품과 관품을 기준으로 했고 관품은 공복을 다시 이제 고려했다. 공복을 고려했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개정전시과. 자, 개정전시과는 목종. 목종 때는 관품을 기준으로 하죠. 인품을 배제하고 관품만 기준. 관품만을 기준으로 했고, 이때는 군인전 지급. 자, 군인전을 지급했고, 지급 액수는 감소했죠. 전반적으로 쭉쭉 감소하니까 지급 액수는 감소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정전시과. 경정전시과는 문종 때. 자, 그리고 이때는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 토지는 현직 관료에게만. 그리고 지급액 감소. 지급액은 당연히 감소했고요. 그리고 공음전. 그리고 별사전. 그리고 무산계 전시. 무산계 전시에게도 지급. 무산계 전시도 지급. 자, 그리고 여기다 쓸까요? 한회과 폐지. 한회과 폐지. 요 정도 특징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시정전시과는 경종, 개정전시과 목종, 경정전시과 문종.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제시문 읽어볼게요. 경종 때 처음 시작했고 맞고, 문종 때는, 자, 문종이면은 경정전시과죠. 지급 액수가, 문종 때는 현직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했다? 맞네요. 그럼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경정전시과의 등급별 토지 지급 액수는 개정전시과보다 많았다. 자, 토지 지급 액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죠. 감소.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급액 감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급했으니까 사실 언제가 제일 많았다? 시정이 제일 많았고, 언제가 제일 조금이야? 경정이 제일 조금이죠. 그래서 만약에 1과의 전시를 말한다면, 시정전시과는 이제 전시과 중에서 전지만 얘기한다면, 자, 여기는 110, 여기는 110, 그리고 시지 같은 경우는 이제 110. 그런데 여기서는 전지 100, 시지 70, 여기는 전지 100, 시지 50.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물론 이 숫자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숫자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는 줄어든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서는 내장전을 지급해서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다. 자, 여기다 써볼까요? 자, 일단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지급한 토지. 내장전 아니고 공예전. 자, 그러면 내장전은 어디에 지급해? 왕실에 지급. 왕실에 지급. 그러니까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다 이 말이죠. 자, 중앙과 지방의 관청 경비를 위한 건 공예전, 그 다음에 왕실 경비를 위한 건 내장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 자, 4번 볼까요? 유품 이하 하급관리 자재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는 한인전. 유품 이하 관원의 자재에게 지급했다. 자, 그러면 구분전을 지급했다가 틀렸으니까 구분전. 구분전은 누구? 하급관료와 군인의 유가족 또는 70세 이상의 퇴역 군인에게 지급하는 토지예요. 써볼게요. 여기다가 70세 이상의 퇴역 관료. 퇴역 군인에 지급하는 건 구분전. 그냥 우리는 유가족 나오면 구분전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여러분 제가 다 썼긴 했지만 그 다음에 유품 이하 관원 자재. 유품 이하 나오면 한인전. 오품 이상은 공음전. 그렇죠. 오품 이상은 공음전. 유품 이하만 나오면 한인전. 알겠죠? 그 다음에 유가족 구분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 다 풀로 외우실 필요 없고 그 표현 포인트들만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1번이 옳은 설명이죠. 자, 12번. 다음 사건이 일어나 왕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후궁이 나온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였으며 송시열과 김수왕 등이 차용당했다. 자, 일단 원인은 뭐였냐면 원인은 원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 원자 정호 문제 또는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 요것 때문에 일어났다. 자, 그리고 결과.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가 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다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장희빈을 미는 건 남인이랬고 반대하는 건 서인이니까 누가 몰라? 서인이 축출되고 쫓겨나고, 그리고 서인이 축출되는 과정에서 송시열, 김수항이 사사된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 집권한 세력은 누구? 남인이죠. 그래서 남인이 집권했구나. 자, 그리고 남인이 집권하고 요 얼마 안 돼서 당연히 장희빈의 아들은 세자가 됐고, 장희빈은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됐죠. 그래서 인현왕후가 폐위. 그리고 장희빈은 중전의 자리에 책봉이 됐다. 즉위를 하게 된다. 요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 기사왕국이. 자, 그러면 이 사건은 기사왕국이고, 기사왕국은 어느 왕 때? 숙종 때. 네, 1689년에 숙종 때 있었던 사건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거, 왕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숙종 찾아라는 거네요. 요렇게 숙종을 찾아라. 1번 신임사화. 자, 신임사화는 언제? 경종 때 신임사화. 자, 그럼 신임사화는 왜 일어났냐? 뭐 때문에 일어났냐? 자, 세자를 누구로 책봉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다가 세자의 대리청정 문제. 그래서 요 신임사화는 세자, 근데 세제죠. 사실은 동생이니까. 그래서 세제의 대리청정 문제 때문. 요 세제는 연인군. 경종의 배다른 형제가 연인군이고 경종의 아들이 없으니까 동생을 이제 세자로, 말하자면 세제로, 후계자로 삼았는데, 이 세제를 대리청정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뭘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막 논쟁이 많았죠. 그래서 결과 누가 누구를 제거한 사건? 요거는 딱 한 번 있다고 했죠. 누가? 소론이. 그렇죠. 소론이 힘센 건 요거 딱 한 번이야. 전체 조선 역사 중에 한 번밖에 없어. 소론이 노론의 사 대신을 제거한 사건이다. 자, 누가? 소론이. 요거는 요때밖에 없다. 그래서 무조건 경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정유독 때. 자, 정유독 때는 뭐한 사건이에요? 일단 숙종 때 노론의 영수 이명과 숙종이 독대를 한 거예요. 원래 신하랑 단둘이 만나면 안 돼. 하지만 사관을 물리치고 둘이 만났어. 무슨 얘기했는지는 몰라. 하지만 대충 우리가 추측할 때 아마도 세자를, 장희빈의 아들이고 죄인의 아들이니까 세자를 교체하려고 논의하지 않았을까? 네, 세자를 교체하려고 논의하지 않았을까? 네, 않았을까?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이게 이루어지기도 전에 숙종이 갑자기는 아니고 이제 사망을 할 때가 됐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경종이 왕이 돼버린 거죠. 장희빈의 아들이. 자, 세 번째 무고의 옥. 무고의 옥은 역시 숙종. 자, 무고의 옥은 인현왕후 죽고 나서 장희빈의 그 못된 일들이 다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장희빈을 사사한 사건이에요. 장희빈과 장희빈의 가족들, 오빠 뭐 이런 사람들, 장희제 뭐 이런 집안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했다. 백두산 정계비는 말 그대로 백두산에 청나라와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세웠죠. 그래서 서위, 압록, 동이, 토문. 그리고 이 토문강의 해석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다.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백두산 정계비.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 세울 때 청나라 관리와 우리나라 공무원들 파견해서 일대를 직접 답사한 후에, 알죠 여러분? 직접 답사하고 나서 비석을 세웠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그러면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13번 보도록 합시다. 13번. 자, 보시면 미주친 별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근본의 진주의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침학한 까닭으로 연유한 것이었습니다. 자, 병영의 환포와 도결을 시기를 틈타 아울러 거행함으로써 6만 양의 돈을 가호에 배정하여 억지로 부과하려 했기 때문에 민심이 들끓고 백성들의 노여움이 일제히 폭발해서 전에 듣지 못하던 변란이 돌출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결국에는 경상우병사가 백성들을 괴롭혀서 함부로 세금을 더 걷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거기 보시면은 환포는 환곡과 관련된 거겠죠? 그 다음에 도결은 뭐냐면 왜 우리가 전정, 군정, 환곡이 3정이잖아요. 그 중에서 전정의 패단. 그래서 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여러분한테 내가 공급행령을 했어. 내가 수령이야. 그런데 내가 수령이 공급행령한 걸 여러분한테 n분의 1로 나누어서 토지에 다 일괄 부과한 거예요. 니들이 내가 횡령한 거를 나눠서 내라. 토지에 다 부과한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전정의 패단에 해당하지만 이게 마치 나중에는 그냥 너무 일반적인 세금처럼 돼버린 게 바로 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선 힌트. 진주에서. 그리고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폭정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진주 밀란이라고 얘기하죠. 자, 봅시다. 원래는 단성에서부터 시작. 그리고 진주로 확산. 진주로 파급.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진주로 확대됐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진주 밀란. 진주 농민 봉기 또는 진주 밀란이라고 하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됐어. 그러면 요 1년 내내 봉기가 전국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임술 농민 봉기. 자, 그럼 임술 농민 봉기는 1862년에 있었고 1862년이면 왕으로 하면 철종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진주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면 금방 나왔던 경상우병사. 그러니까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폭정을 했고 자, 그러면 이 진주밀란을 주도한 건 누구냐면 몰락, 양반, 유계춘, 주도. 몰락, 양반, 유계춘, 주도. 그래서 단성, 진주, 전국 이런 식으로 확산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결과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안핵사 박규수가 파견돼서 그래서 안핵사 박규수의 건의에 의해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관청이 설치되어 이정청. 삼정 이정청이 임시로 설치가 됐었죠. 물론 성과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여기에선 이게 중요하겠죠. 삼정 이정청 설치. 자, 그럼 1번 청의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만약에 청나라가 와서 진압했다라고 하면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중에 하나겠지? 청나라가 와서 진압한 사건은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했다. 선해청에서 90군대를 월급을 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90군대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에 일어났네? 이모군란이겠지? 자, 그 다음에 몰락양반 출신이 유계춘이 주도하였다. 유계춘, 여기 있죠? 유계춘.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 자,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의 설치로 수습되었다.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요 진주밀란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둘 거는 요거. 임술농민봉기 철종. 그리고 유계춘도 물론 유계춘, 백낙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 시험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삼정, 이정청, 설치.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정답은 3번. 자, 14번 봅시다. 밑줄 친 그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는 만동묘와 폐단이 큰 서원을 철폐하도록 명령하였다.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할 것을 청하니 그가 크게 노하여 병졸들로 하여금 한강 밖으로 몰아내도록 하였다. 그는 누구냐? 흥선대원군. 자, 흥선대원군의 업적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흥선대원군의 대내적 업적 쭉 한번 언급을 하면 되지만 일단 우리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었던 시기가 3번이라는 거 아시죠? 자, 처음에는 고종, 즉위, 초회. 이때가 1863년에서 1873년까지.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원정리, 호포제이란다. 호포제, 경복궁 중건 여기 다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이모군란 때 잠깐 집권했었죠? 이모군란 때 1882년에. 자, 이모군란 때 집권했을 때 이때의 개혁은 뭐냐면 통리, 기무, 아문, 그리고 별기군, 폐지.
통일규모화문과 별기군 폐지하고 그 다음에 2영으로 줄어든 군대를 다시 5군형으로 부활시키고 이런 개혁들을 요때 이모군란 때 했었고 세 번째 전개에 등장했을 때는 1차 가보개혁 섭정 잠깐 섭정을 했었죠. 1차 가보개혁 때 왜냐면 이때 왕과 왕비가 지금 경복궁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이렇게 3번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1번 통리규모화문과 별기군을 폐지하고 5군형과 3군부를 부활시켰다. 요거네, 요거. 요게 1번이죠?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대전 통편을 편찬하여 통치규범을 재정비했다. 대전 회통, 육전 조례 를 편찬했다는 거. 대전 회통이에요. 회통 흥선대원군. 자, 그 다음에 비변사를 강화하고 의정부와 3군부를 폐지했다. 자, 비변사 폐지 그리고 의정부와 3군부의 부활 이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자,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당호정을 발행하였다. 당백전 발행 그리고 원납전 징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당호전은 언제? 멜렌도르프의 건의에 의해서 그게 연도가 지금 저도 살짝 헷갈리는데 1883년인가 6년인가 헷갈리네. 1880 전한국이 만들어진 게 83년이니까 83년인가 보다. 83년부터 1894년까지. 그러니까 뭐 그 왜 황동화, 백동화, 적동화가 막 발행된 게 1차 가보개혁이잖아요. 그때까지 사용했던 게 당오전이에요. 왜냐면 당백전 같은 경우는 이게 길게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너무나 화폐가 남발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을 못했고 당오전이 1883년부터 1894년까지 멜렌도르프의 건의에 의해서 금방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전환국 설치 이렇게 써볼게요. 전환국이 화폐 발행하는 그 관청이거든요. 전환국이 설치되고 1883년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당오전이 발행이 됐었다. 당오전은 1894년 때까지 사용이 됐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5번 다음 정강을 내세운 개혁운동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다. 문벌을 폐지하고 이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한다. 제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한다. 대신들은 의정부에 모여 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자, 여기서는 지금 14개조 정강 갑신정변 때 발표된 14개조 정강. 갑신정변 때 발표된 14개조 정강.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하라. 언제 잡혀갔지? 이모군란 때 끌려갔죠. 이모군란의 책임자로서 몰려서 끌려갔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은 문벌폐지, 인민평등, 그리고 호조에서 관할 이런 표현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긴 안 나왔지만 해상궁국 혁파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러면 옳은 것 갑신정변 1번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이모군란의 결과 체결된 거고요. 자, 그러면 갑신정변 때 체결된 거는 갑신정변의 결과로 체결된 조약은 한성조약.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그리고 텐진조약.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됐죠.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한성조약이 재물포조약과의 차이점은 한성조약은 공사관 신축비를 배상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재물포조약은 공사관 경비병, 그러니까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표현 차이가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은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했다. 자, 보빙사는 1883년에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이고요. 자, 그리고 이 보빙사가 파견된 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만손을 필두로 한 영남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다. 영남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다. 영남만인소. 1881년에 영남만인소. 그럼 영남만인소가 발표된 거는 뭐 때문에?
조선 책략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요 조선 책략에 대한 반발로 영남반인소가 발표가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개화 세력이 도태되어 개화운동의 흐름이 약화되었다. 자, 일단 여기에 갑신정변의 결과가 나와 있고요. 조약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갑신정변의 결과는 일단 개화운동의 쇠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약 10여 년간은 개화운동을 하기가 좀 애매한, 왜냐면 이거는 영모다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개화운동의 쇠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갑신정변의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만 한번 쭉 얘기하면, 자, 순서대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자. 청나라가 너무 내정 간섭 심하게 해.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자. 조러 통상조약, 조러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해요. 조러 수호 통상조약, 즉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지, 러시아를 끌어들여야지. 그리고 비밀협약을 체결한 건 아니에요. 시도. 물론 시도만 했으니까 실패한 거죠. 비밀협약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자, 그러자 영국이 발끈했죠. 그래서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게 돼요.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고,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중립화론이 대두하게 된다. 그래서 중립화론이 대두되죠. 자, 중립화론을 제시한 1885년에 중립화론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 육일준 부들러. 부들러는 독일 사람이죠. 그래서 자, 개화운동의 쇠퇴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후의 사건들이에요, 지금. 자, 첫 번째, 청의 내정 간섭 심화. 그랬더니 러시아랑 우리가 이제 친하게 지내야지 러시아를 끌어들이죠. 조러 수호 통상 조약. 그러자 영국이 발끈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 사건. 그랬더니 에이, 나 모르겠다. 그냥 중립화하자. 중립국으로 만들자. 중립화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갑신정변의 결과 나타난 거는 4번. 그리고 조약은 여기 써 있으니까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정답은 4번. 자, 16번 봅시다. 다음 조약을 발표한 이후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냈더라고요.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 이런 걸 많이 냈더라고. 자, 봅시다. 짐이 생각건데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여 이용후생에 응용함이 근무라. 현재 군대는 용병으로서 상하의 일치와 국가 안전을 지키는 방위 부족한지라 훗날 징병법을 발표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할 때까지 황실 시위에 필요한 자를 빼고 모두 일시에 해산하노라. 자, 요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 뭐냐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뭐? 군대 해산. 군대 해산은 1907년이죠. 1907년 8월 1일에 군대를 해산시켜요. 자, 그럼 군대 해산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 우리가 을사조약부터,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고, 자, 헤이그 특사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되죠. 고종의 강제 퇴위가 있었고, 자, 7월 19일 날 쫓아내고 20일 날 양의식을 해요. 그래서 19일이라고 나오는 책도 있고 20일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죠. 이건 이제 순종이랑 체결했겠죠. 당연히 왕이 바뀌었으니까. 한일 신협약을 체결해요. 1907년 7월 24일에. 그리고 이 한일 신협약에 부수조약, 비밀조약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비밀조약에 의해서 군대를 해산시키게 돼요. 1907년 8월 1일에 군대를 해산시키고, 자, 그럼 해산된 군인이 의병으로 합류해서 무슨 의병? 정미의병. 그렇죠. 정미의병이 1907년 11월에. 그래서 저는 지금 날짜까지 썼지만 의미 없고 우리는 순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을사조약, 그리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더니 고종을 쫓아냈지. 그리고 나서 한일 신협약을 강요. 그리고 나서 한일 신협약에 비밀조약이 있었고 부수각서가 있었고 군대 해산. 그리고 나서 정미의병. 지금 여기서는 요걸 말하는 거죠? 군대 해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자, 그러면 군대 해산 이후에 있었던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헤이그 특사가 여기 있잖아요. 이전이죠. 자, 두 번째,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했다. 강제 퇴위 이거죠. 이전. 그 다음에 3번,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으로 의병이 해산하였다. 자, 고종이 내가 너희들의 뜻을 알았으니 다 물러가라. 이게 해산 권고 조칙이에요. 그만 물러가라. 그랬더니 의병들이 다 물러갔어. 이게 무슨 의병이냐면 을미의병이죠. 자, 을미의병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원인으로 한 거죠. 1895년이니까 당연히 이 사건 이전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민금호, 허위 등이 이끄는 정미의병이 일어났다. 정미의병은 여기.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정미의병에 또 나왔으니까 또 몇 가지만. 자, 정미의병에서는 일단 13도 창의군을 결성했고요. 자, 이때 총대장이 이인영, 그리고 군사장이 허위라고 하는 사람이죠. 물론 여기 민금호라는 이름도 나오지만 주요 인물들은 얼마 전에 저희 남편도 역사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책에 나오는 내용을 주로 알고 있지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온갖 잡다한 그런 지식들이 있잖아요. 막 어디서 들은 적이 없는 막 희한한 얘기들을 막 해요. 근데 또 좀 발이 넓어. 그래 다 아는 형님이야. 막 그런 스타일들 있잖아. 그래서 지난번에는 누구를 만났대. 그래서 오늘 누구를 만났어? 그랬더니 허위의 뭐 손자라던가 허위의 뭐 누구라던가 그러면서 허위 알아?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지. 나 역사 선생이야. 나를 몰라보고 맨날 뭐 아냐고 물어봐. 그거 알아? 나 역사 선생이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허위에 뭐 이렇게 손자였다고 했던 거 증손자였다든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은 또 오늘은 누구 만났어? 그러면은 한 명의 몇 대손을 만났대. 그러면서 한 명의 후손 중에 또 누가 있대. 그래서 또 그 아는 형님을 만났대. 그리고 또 다음에 만나면 그 사람의 몇 대손이 뭐 몇 대죠. 할아버지가 또 누구야. 막 얘기를 해줘. 그래가지고 막 온갖 잡다한 쓰잘데없는 지식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온갖 잡다한 인맥들. 좀 특이한 스타일이야. 근데 어쨌든 요 허위에 뭐 누구를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 허위? 그랬더니 그 허위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막 이런 데서 튀어나온 인물들이 뭐 자손들이 뭐 어떻게 살고 하는 얘기 들으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느낌에. 그런데 좀 그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허위 하니까 생각나네. 그 허위야. 자,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벌이게 되죠. 서울 진공 작전. 그래서 서울 진공 작전이 1908년 1월이고요. 자, 이 서울 진공 작전은 이제 군사장이 허위죠. 여기 또 군사장이 허위로 가서 동대문 밖 30리 근처까지 갔다. 자, 그래서 서울 진공 작전이 물론 실패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외교 활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해요.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는 거 우리 군대야. 우리는 폭도 아니고 우리 군대야. 이렇게 인정해달라는 거고요. 자, 하지만 서울진공작전이 실패로 끝난 뒤에 다 흩어지게 되고 특히 호남 지역에서 의병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자 남한 대토벌 작전을 일본이 대대적으로 벌이게 되는데 남한 대토벌 연도 확인하시면 돼요. 1909년이고 자, 그리고 여기에 평민의병장들도 활약하기도 하죠.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해서 이제 국내로 진입하는 국경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특히 평민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은 을사의병에서 활동했던 신돌석 그리고 홍범도 포수 출신의 의병장인 홍범도 등이 활약을 하게 되고요. 평민의병장은 아니지만 그 국내 진공작전에 참여했던 인물 중에서는 이범윤, 우리 알고 있는 그 간도관리사 이범윤? 네, 그 이범윤. 네, 이 이범윤이 또 참여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런 식의 활동들이 정미, 의병.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자, 다음 법률이 발표된 이후에 식민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부는 전시의 국가 총동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량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시민을 증명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식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 예방 혹은 해결을 관한 명령, 작업소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줄에
힌트 나와 있죠? 국가 총동원상 나와 있죠? 국가 총동원령 또는 법 1938년에. 그러니까 중일전쟁 직후에 전쟁을 본격적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설치한 게 이제 발표한 게 국가 총동원령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게 발표된 이후의 식민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여자 정신대 근무령이 제정되어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1944년에 소작농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작 조정령을 발표했다. 자, 이거는 조선 소작 조정령. 조선 소작 조정령은 1932년이고 이거는 농촌진흥운동이 실시되면서 발표한 거죠. 자, 그리고 조선 소작 조정령 말고 농촌진흥운동 때 같이 발표한 게 조선 농지령. 여기다 그냥 쓸게요. 여기 옆에다가 조선 농지령이 발표되기도 하죠. 1934년에. 그러니까 농촌진흥운동이 실시되면서 조선 소작 조정령, 하지만 이게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 그러자 조선 농지령을 또다시 발표하지만 역시 효과는 없고, 그게 바로 농촌진흥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학도 특별지원병제가 실시되어 전문학교 재학생 이상의 조선 청년들을 동원하였다. 여기다 쓸게요. 3번에 1943년. 자, 그 다음에 총동원 물자사용 수용령을 공포해서 각종 공출제를 실시했다. 1939년.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자, 18번 다음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18번. 자,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 침체된 임시정부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였다. 자, 여러분 한인애국단 언제냐면 1931년. 여기서는 이 연도가 중요하죠. 순서 물어볼 때도 잘 나올 수 있고요. 당연히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가 있었고, 자, 특히 윤봉길의 의거는 중국이 지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군사 지원을 받게 되면서 한국광복군 형성의 설립에 기여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기역은 맞고요. 니은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자,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을 발표한 건 1941년. 여기도 연도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맞는 설명이고 연도. 자, 그 다음에 디귿 국민대표회의에서 개조파 의견이 수용되어 헌법을 개정하였다. 자, 디귿 국민대표회의는 일단 1923년. 역시 여기도 연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에서는 의견이 나눠지죠?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눠지죠. 창조파, 개조파, 현상, 유지파. 자, 그러면 창조파, 임시정부 없애고 새로 만들자. 간도나 연해주에다가 신채호, 박용만 이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개조파는 말 그대로 고치기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안창호, 여운형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현상 유지파는 뭐 김구, 박은식 뭐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당연히 회의는 결렬,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창조파나 개조파는 다 이탈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회의를 처음에 개최하자고 주장한 건 누구? 셋 중에 하나야. 누가 하자고 했지? 창조파가 하자고 했어요. 임시정부가 침체하게 되자 임시정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면서 야, 다 모여서 회의 한번 해. 누가 이걸 제시했냐? 창조파들이 제시를 하게 돼. 자, 그리고 결렬, 그리고 이승만 탄핵, 박은식 추대, 2차 개헌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니까 자, 리을 정부 형태가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에서 주석제로 개편되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개헌.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1차 1919년 대통령제라고 해도 되고 대통령 지도제라고 해도 되고, 2차 1925년에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그래서 처음에 국무령을 했던 사람이 이상용 선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구가 있고, 네, 이상용, 김구 이런 순서대로 국무령을 맡게 되고요. 자, 3차 개헌은 1927년에 있었죠.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자, 4차는 40년에 주석제 쓸데가 없네. 그 다음에 5차는 1944년에 주석, 부주석제. 자, 이 중에서 부주석을 맡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김규식. 김구김규식. 주석, 부주석. 김구김규식. 김구김규식은 여기도 나오고 나중에 남북협상도 나오죠. 남북협상도 김구김규식. 48년 4월에 김구김규식.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요거예요.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인지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인지. 그러니까 둘 중에 여러분이 뭐라도 하나를 앞에다 알아놓으면 돼요. 예를 들면 국무령 다음에 국무위원이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하나만. 막 뒤에까지 다 외우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국무령 다음에 국무위원. 이렇게라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옳은 것은 당연히 기역, 니은이 옳죠? 기역, 니은이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19번 봅시다. 자, 다음 역사적 사건의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거는 그냥 연도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 기역부터. 자, 5.16 군사정변은 1961년 박정희가 주도했고, 그리고 혁명 공약을 발표하죠. 반공국시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혁명 공약을 발표한다. 자, 두 번째 4.19혁명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원인으로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김주열군 사망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마산에서 시위 있었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고려대에서 기습 시위, 그리고 4월 19일 날 이제 전체적인 시위. 이렇게. 그리고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이 발표되자 이승만 하야, 허정 과도정부, 3차 개헌, 장면내각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다 설명한 건데 여러분이 이제 특히 결과를 중심으로 좀 알아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승만 하야, 허정 과도정부, 3차 개헌, 장면내각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0월 유신. 자, 10월 유신은 1972년에 박정희 정부 때죠. 자,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1980년. 자, 5.18 민주화 운동의 원인은 뭐라고 했냐면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 기억나죠, 여러분? 신군부가 5.17 계엄령 확대 때문에. 네. 그래서 쭉. 자, 그 다음에 6.29 민주화 선언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 9차 개헌할게. 그러니까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할게. 이렇게 선언한 거죠. 1987년에. 그럼 만약에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한 건 누구냐? 이렇게 먼저 물어봅시다. 발표한 정부는 무슨 정부냐? 라고 물어보면 전두환 정부. 아직 노태우 정부 세워지기 전이에요. 전두환 정부 때 6월 민주항쟁, 6.29 선언. 그러면 만약에 6.29 선언을 발표한 주체는 누구냐? 그건 노태우예요. 전두환 정부지만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될 노태우가 발표한 거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에서 노태우가 발표했다는 거. 6.29 민주화 선언. 자, 그러면 순서대로 니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순서대로네요. 정답은 1번. 자, 20번 봅시다. 자, 다음 남북 간 합의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쌍방사이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체제 인정, 호혜평등, 그리고 불가침 이런 걸 제시한. 자, 여기는 뭐냐면은 남북 기본 합의서. 자, 남북 기본 합의서는 1991년 12월에. 자, 그러면 남북 기본 합의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1년 9월에. 그리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어요.
물론 고위급 회담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1990년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고위급 회담은 이제 총리급 회담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합의를 해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후에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92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 순서대로예요, 지금. 자,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어. 그럼 이제 핵 안 만들기로 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핵무기 안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주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캐도, 기억나요? 캐도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라고 해서 캐도를 설립하게 되죠. 1995년.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비교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노태우 정부. 그리고 캐도는 김영삼 정부. 그래서 혹시 헷갈릴까봐 연도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러면은 1번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여기다 쓸게요. 남북조절위원회는 7.4남북공동성명이죠? 1972년에. 자, 그 다음에 최초로 남북한 이산가족이 상봉했다. 남북한 이산가족이 최초 상봉은 1985년에 전두환 정부. 자, 3번 남북이 유엔 동시에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죠? 요거는 1991년 9월에. 자,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1992년에.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1회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2회로 갈게요. 자, 2회 1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고조선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고조선에 관한 내용이죠. 기억부터 볼게요. 위만이 왕검성으로 들어와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자, 그럼 이때는 위만조선이 성립한 거죠. 위만조선이 성립한 시기다. BC 194년에. 자, 연나라 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아 고조선이 서쪽 약 2천여리의 영토를 상실했다. 이건 언제냐면 BC 3세기를 전후한 시기. BC 3세기를 전후한 시기. 뭐 3세기경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니계상 3위 또는 뭐 이계상 3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니계라고 하는 건 지역 이름일 거고 3이라는 건 벼슬일 거라고 생각하고 3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니계라고 하는 지역에 상이라는 벼슬을 가진 3이라는 사람. 표현이 좀 어려우면 그냥 니계상 3 하면 돼요. 알겠죠?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니계상 3이 아니죠? 우거왕을 죽였다. 이게 중요한 거고. 자, 우거왕을 죽였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 고조선이 멸망했음. 왕검성이 함락되고, 자, 우거왕 살해. 그리고 한나라가 이제 쳐들어온 거니까 이제 우거왕 살해라는 건 내분이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왕검성이 함락.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 BC 108년에. 자, 그 다음에 예의 군장 남녀가 28만 명의 주민을 끌고 한해 투항하였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창해군이 설치됐어요. BC 128년에. 이 창해군은 뭐냐면 최초의 한 군현이에요. 그러니까 고조선 멸망하기 전에 이미 이 이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 거기에 한 군현이 세워졌었는데 요거는 몇 년 뒤에 없어져요. 그래서 최초의 한 군현이 설치됐어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한사군 말고 그 전에 한 군현이 설치가 됐었고, 자, 요거는 그럼 언제 설치됐었어? 요 시기는 위만조선 시기. 위만조선 시기 중에. 그래서 이제 BC 128년이라고 저는 썼지만 이건 위만조선 시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볼까요? 제일 먼저. 자, 일단 이 연나라 진계가 쳐들어온 거 위만조선 전이죠? 그러니까 니은. 자, 그 다음에 위만조선이 성립된 기역. 그리고 위만조선 전에 창해군 설치 리을. 그리고 멸망 비급. 이렇게 순서대로 찾으면 되죠?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위만조선식인지 아니면 위만조선 전인지 아니면 위만조선이 끝나고 나서 멸망 이후인지 그거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고조선 공부할 때는 요 시기를 나눠서 위만조선 전, 위만조선 전을 우리는 그냥 단군조선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 다음에 위만조선 그리고 멸망 이후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조선 후기 사회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분홍층은 종래의 제지사족이 담당하던 정부의 부세제도에 적극 참여했다. 자, 지금 조선 후기를 얘기하는 거죠. 조선 후기 사회의 두루두루 모습 1번부터 보시면 자, 분홍층은 종래의 제지사족이 담당하던 정부의 부세제도에 적극 참여했다. 자, 분홍층은 이제 신향이죠. 신향. 새로 등장한 양반이기 때문에 향직을 매매했어요. 향직을 매매하거나 또는 향회를 장악하게 돼요. 자, 향회라고 하는 건 원래는 양반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리는 총회를 향회라고 하고 원래는 양반들이 주도해야 되는데 분홍들이 이제 좀 세력이 커지면서 분홍이 장악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향회가 변질된 거예요. 자, 그래서 향회가 변질돼서 수령의 부세 자문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요게 이제 변질의 내용인 거죠. 원래는 양반들이 주도하던 향회를 분홍이 장악을 하다 보니 수령 말에 동조하는 약간 수령 말에 협력하는 이런 조직으로 전락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남기 여가혼이 쇠퇴한 반면 친형제가 확산되었다. 자, 조선 전기에는 남귀 여가혼. 남귀 여가혼이라는 건 대리사위제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산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친형제도로 바뀌었다. 친형제도는 쉽게 말하면 시집살이. 여자가 남자 집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시 나오기 힘든 약간 이런 거죠. 그런 걸 시집살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친형제도다. 조선 후기는 친형제도가 일반화되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나라의 운명과 백성의 앞날을 예언한 예언서인 정감록이 널리 유포되었다. 조선 후기의 예언서 또는 비기도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정감록이죠. 내용은 대충 그런 거죠. 정도령이 계룡산에다가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정감록이 유행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순조 때 내수사 노비를 비롯한 관노비를 해방함으로써 자, 4번에 공노비 해방.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합시다. 공노비를 해방했지. 순조 때 1801년에 그래서 왕실에 해당하는 6만 6천여 명을 해방해 주었다. 자, 그러면 공노비를 해방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곧 관노비 전체 해방이냐, 관노비가 해방된 거냐 아니란 얘기죠. 자, 그냥 이거는 딱 요 사람들만 왕실에 해당하는 요 6만 6천여 명만 해방해 준 거지 전국에 있는 관노비 전체를 해방해 준 건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럼 관노비가 해방된 건 언제? 관노비는 공노비잖아요. 그럼 공노비 해방은 언제? 1차 가복이요. 산노비 해방은 언제? 그것도 1차 가복이요. 그쵸? 공사노비제가 모두 폐지된 건 언제? 1차 가복이역이라고 했으니까 요때 일부만 해방했다. 자, 여기서는 어느 왕인지가 중요하겠죠? 공노비 해방은 순조.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선사시대 유적지에 관한 문제죠. 봅시다. 자, 선사시대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여 송곡리와 울주 검단 유적에서는 마을 주위에 토성이나 목책, 도량 등으로 둘러싼 흔적이 확인되었다. 자, 우리가 청동기 시대 방어시설이 목책이나 환호. 자, 그리고 이런 목책이나 환호가 발견되는 유적으로 부여 송곡리, 울주 검단리 유적이 있다. 맞는 설명이네요. 자, 2번 울주 대곡리 방구대 안곽하는 태양을 상징하는 동심원 등 농사와 풍요를 비는 추상적인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2번에 암각화.
바위 그림이죠. 바위 그림. 이건 이제 청동기 시대의 주로 유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울주 반구대 암각화. 울주 반구대 암각화는 사실적 표현. 그래서 특히 고래 잡는 그런 내용이, 고래 사냥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 또는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의 모습,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가축의 모습, 뭐 이런 내용들이 두루두루. 그래서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 물고기, 고래, 아니면 뭐 거북이, 뭐 다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죠. 직관적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자, 고령, 양전동, 알터, 암각화. 암각화라고 쓸게요. 그냥 알전.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은 추상적 표현. 그래서 특히 동심원. 동심원은 네, 동그라미 겹쳐 있는 거고 태양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추상적인 표현이다. 여기는 사실적 표현. 자, 그리고 둘 중에서 국보로 지정돼가지고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건 울주 반구대 암각화가 국보 시험에 더 잘 나온다. 요거. 자, 하지만 어쨌든 틀린 거죠? 네, 여기서는 틀린 설명이니까 정답은 2번. 사실적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추상적 표현이 아니고 사실적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부산동 삼동 패청에서 발견된 조몬토기는 신석기 시대 한반도와 일본 열도 간의 교류를 보여준다. 조몬토기는 일본 토기인데, 그쵸? 근데 그게 여기서도 발견됐다는 건 교류를 했구나. 자, 우리가 흑요석을 통해서도 원거리 무역을 알 수 있다고 했고, 여기처럼 조몬토기를 통해서도 원거리 무역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원거리 무역이 있었구나. 네, 알 수 있어요. 맞아요. 4번. 자, 그 다음에 양구 상무룡리 유적은 남한 최북단 구석기 유적으로 백두산계 흑요석이 출토되었다. 자, 이거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 뭐 여러분이 여기 나오면 막 남한 최북단 구석기 유적 이제 오늘부터 외울 거야? 아니고 그냥 그랬단 얘기야.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이거는 그냥 그랬단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양구 상무룡리 유적은 쉽게 말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남한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유적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 단 여기서는 뭐가 나왔다? 흑요석이 나왔다. 근데 그 흑요석은 자, 흑요석은 구석기 시대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흑요석 유적으로는 금방 말했던 양구 상무룡리 유적, 그리고 여기서는 백두산 산지.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흑요석 유적으로는 양양오산리, 그리고 부산 동삼동 패총이 있죠. 자, 양양오산리에서 발견된 유적은 어디 산지? 백두산 산지. 자, 그 다음에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 발견된 흑요석은 어디 거? 일본 큐슈산이라고 했죠. 일본 규슈산. 자,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흑요석이라는 건 화산 지형에서 나올 수 있는데, 자, 같은 신석기라 하더라도 양양오산리는 백두산에서 가져온 거고, 같은 신석기라 하더라도 부산동 삼동에서 발견된 흑요석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거다. 특히 이렇게 일본에서 일본의 거에 발견이 됐지? 그래서 일본과의 교류를 알 수 있죠. 일본과의 원거리 교류. 이게 무역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뭘 사고 팔았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교류라는 표현으로 제가 쓴 거고요. 그래서 흑요석은 구석기 시대 것도 있고 신석기 시대 것도 있는데 유적에 따라서 이렇게 산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 한번 해두시고. 자, 그러면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자, 미출친 사마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을사년 8월 12일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은 상기의 금액으로 매주인 토왕, 토백, 토부모, 상하 2,000석 이상의 여러 관리들에게 문의하여 신지를 매입하여 능묘를 만들었기에 문서를 작성하여 명확한 증언으로 삼는다. 자, 쉽게 말하면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토왕, 토백, 토부모에게 문의해서 신지를 매입했다라고 하는 건
땅의 신으로부터, 토신으로부터, 지신으로부터 땅을 샀어. 왜냐면 이 왕의 무덤을 쓰려고 돈을 냈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내용이고 증언이니까 이제 증거로 삼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록을 한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 왕의 무덤을 지신, 토신, 네가 좀 잘 돌봐줄 거지?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무령왕릉의 묘지석이죠. 지석. 자, 무령왕릉 지석. 묘지석이라고 해도 되고 지석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이제 무령왕릉 지석을 얘기하는 거고, 특히 여기서는 매직권은 땅의 신으로부터 이 내용을 샀어. 증거, 그 증거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고, 그러면 땅의 신으로부터 이런 걸 샀다라고 하는 건 이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구나. 이 매직권은 도교의 영향이죠. 왜냐면 이제 토지신 뭐 이런 개념이 나오니까 이건 수호신의 개념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요거는 도교의 영향이지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 무령왕 이게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에요. 이게 바로 무령왕이고, 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는 뭐랄까요? 이제 시호를 임명을 받은 거죠.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이게 중국 남조로부터. 그래서 중국 남조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중국 남조로부터 너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야 이런 칭호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 사마왕은 무령왕. 자, 그러면 우리가 무령왕 하면은 또 이제 업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중국 남조와 교류했다. 그래서 뭐 양직공도 같은 게 남아있다고 했고, 두 번째, 자, 전국에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뭐 이제 중국 남조와 교류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로는 아까 우리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만들어졌죠. 물론 무덤이기 때문에 무령왕이 만든 건 아니에요. 뭐 나 죽기 전에 내 무덤부터 만들겠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성왕 때 만든 거지만 어쨌든 무령왕릉은 이제 요런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가 있어 당시에 해동증자라고 불렸다. 해동증자라고 불린 왕은 의자왕이죠. 해동증자는 의자왕. 박사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했다. 요거는 근초고왕. 자, 그 다음에 양나라에 보낸 국서에 고구려를 깨뜨려 다시 동이의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자, 이때는 고구려와의 전쟁들이 이때는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투보다 전쟁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전투에서 고구려를 무찔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강대국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과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무령왕.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누리사치기로 하여금 최초로 일본에 불교를 전하였다. 요거는 성왕, 그쵸? 성왕. 이 성왕 때는 겸익, 알아요, 여러분? 겸익이 인도로 유학을 가서 율장, 그러니까 이제 불교 경전을 가지고 들어와서 율종을 확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왕 때의 승려로서는 겸익도 있고, 인도 유학파, 겸익. 그 다음에 누리사치기. 그래서 겸익 나와도 성왕, 놀이사칙에 나와도 성왕. 알겠죠? 이 둘 다 성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5번 볼게요.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왕 시기에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병주에서 아래기를 각토 연해의 요회지에는 진을 설치하고 진장을 두어 그 방어를 경고히 하고 있으나 내륙의 주연에는 아직 진을 설치하지 않아서 만약 구적이 발생하여 변진이 감히 이를 막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마구 들어와 무인지경을 밟는 것처럼 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내지에도 적당히 요량하여 거진을 설치하고 근방의 여러 고을의 중익 좌익 우익에 분속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이제 왕이 그대로 따랐겠죠.
자, 쭉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국경지방에는 진이라는 걸, 진을 설치해가지고 국경을 방어하는데 내륙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뭘 설치합시다? 거진을 설치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각 고을마다 진을 설치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방어를 하자, 자기 지역 방어를 하자라는 내용이죠.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알고 있는 걸로 얘기하면 이게 진관체제예요. 진관체제는 세조, 그리고 여기에서는 뭘 설치하자? 거진을 설치해서 지역, 각 고을별로, 지역이니까 고을별로죠. 지역으로 방어하게 하자. 지역 단위 방어 체제. 각 지역을 방어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거진을 설치해서 이거를 누가 맡냐? 수령이 맡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지역 자기가 방어하면 되니까 수령이 관할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요게 무슨 체제? 진관체제. 알겠죠? 요거. 그러니까 굉장히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힌트는 딱 한 단어가 들어있어서 거진을 설치합시다. 오케이. 요게 이제 진관체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분이 생판 처음 보는 것 같은 사료가 나오더라도 그 안에 뭐가 다 있다? 힌트가 다 숨겨져 있다. 알겠죠? 그거를 찾아내면 된다. 당황할 필요 없다. 다 여러분이 아는 거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사료나 새로운 문장이 나온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고요. 사료는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제시문, 요 1, 2, 3, 4 보기는 여러분이 안 본 사료가 그 제시문이 나오기는 이제 어려워요. 여러분이 워낙 문제도 많이 풀었고 했기 때문에. 알겠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예 생판 모르는 건 안 나온다고. 알겠지? 그래서 다 힌트만 잘 찾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채워야 할 거는 그런 거죠.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지금부터는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건 그냥 틀린다고 보면 돼요. 헷갈리네? 헷갈려서 여러분이 찍어서 맞을 수 있다. 그거는 굉장히 확률이 낮은 거죠. 지금부터 모르는 거는 지금부터 이제 내가 헷갈리는 거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건 틀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것만 좀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위축될 필요 없이 이제 지금부터 내가 확인만 잘하면 되는구나. 확인, 암기 이런 것만 잘하면 나머지 한 달 동안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이 이제 6월에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은 3, 4, 5, 6이 남았잖아요. 자, 남은 시간까지는 그것만 잘하면 되는구나. 확인, 암기. 물론 정확한 내용을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제시문 가봅시다. 세조 찾으라는 거죠? 자, 1번. 인지의와 규형이 제작되어 토지 측량과 지도 제작에 활용되었다. 자, 인지의와 규형은 토지를 측량하는 기구고 이 토지를 측량하는 기구를 만들어낸 게 세조예요, 세조. 다른 모든 기구들은 거의 세종. 하지만 요 두 개는 세조. 그래서 토지 제작에 토지 이제 측량이나 지도 제작이나 이런 거에 활용이 됐고요. 그래서 요 인지의와 규형을 바탕으로 해서 최초의 실측도인 동국지도를 세조 때 만들기도 해요. 최초의 실측도가 실측은 실제 측량한 지도 그게 바로 동국지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국지도는 두 개 있어요. 정상기 동국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조 때 만들어진 동국지도가 있으니까 세조 때 거는 최초의 실측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부가 중국에 표류되었을 때의 체험을 기록한 표해력을 저술하였다. 이거는 성종 때. 이 사람이 제주도에서 오다가 그랬든가 가다가 그랬든가 표류했다고 했잖아요. 중국 남부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중국이 굉장히 넓잖아. 아래서부터 쭉 올라와서 결국엔 압록강 타고 와서 압록강으로 해서 다시 건너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동안에 뭐라 그래야 돼? 기행문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모험을 담은 뭐 그런 내용이죠. 뭐 그런 거예요. 모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3번.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발명하여 인수의 능률을 2배 이상 향상시켰다. 이게 세종이죠. 세종 때는 갑인자, 경자자, 그리고 식자판 조립하는 방법 발명, 창안. 자, 그 다음에 4번. 사형에 처할 만한 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금부에서 30일 받게 하는 법을 시행했다. 금부삼복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형수 3심제. 사형수에 대한 3심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세종.
자, 이 중에서는 지금 세 조를 찾아라.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5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6번부터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